자, 휴식 잘 보냈습니까? 오늘 이제 그 2주차, 이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죠.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제 좀 더 확장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는 그 경제학의,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기반 위에, 경제학이 그러니까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기반 위에 경제학이 서 있고, 어, 인문학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자연과학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을 내리는 경제학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경제학파라고 불렀죠. 자, 이제 보니까 이제 경제학에는 하나의 경제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기독교에, 그렇죠? 뭐, 성결교, 감리교, 뭐, 무슨 교 있듯이. 그 다음에 불교에도, 그죠? 천태종, 조계종, 무슨 종 있듯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경제학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오늘은 그 경제학의 에, 학파가 있으면은, 그지? 뭐 족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뭐, 김에 김씨 하면은 그게 족보가 있죠. 족보란 것은 이 김에 김씨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죠. 요즘 뭐 그런 거 나도 그런 걸 잘 싫어합니다만은, 일단 그걸 우리가, 뭐, 성씨에서 그 족보를 아는 것은 나는 볼 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불필요한데,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족보를 먼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의 족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족보를 알아보고 나서 우리가 왜 이런 경제학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가?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모든 학문은 있죠. 실생활에 활용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외우고 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써먹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써먹느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정당이 있겠죠. 요즘 뭡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뭐 다시 개편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여러 가지 정당이 있겠죠. 그 정당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경제 정책을 수립하겠죠. 그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바로 경제학으로부터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이때 경제학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각 정당이 선택하는 경제학파가 서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이거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좋으면 좋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점을 우리가 알아서 선거에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걸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되겠죠. 자, 어, 이제 앞에서 봤지만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주류 경제학의 그 교과서를 보면은, 아, 그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1-5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고전주의가 주류 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이 비주류 경제학이다. 이런 났거든. 이걸 우리가 그 족보를 한번 알아본다는 겁니다. 코로나 아닌데 왜 이렇게 목이 아프노? 자,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그죠? 첫째가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제 주류 경제학이라고 했죠. 주류 경제학은 뭐라고요? 힘 있는 경제학. 왜 힘이 있는가? 그건 과학성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워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또 그 시대 정신이 그걸 뒷받쳐 주니까 그런 거죠. 자,
현대사회에서 주류가 되는 경제학이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입니다. 자, 오늘 정확한 이름 알아야 됩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거는 이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라는 그 영국의 경제학자에서 우리 경제학이 출발했거든요. 이게 1776년, 와, 오래됐죠. 지금부터 2, 300년 전에 국부론, 나라는, 나라 국자죠. 나라가 어떻게 부유하게 될 것인가. 이 원리를 적어 놓은 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애덤 스미스라는 요 사진 있죠. 그죠? 영국의 경제학자가 국부론을 서술했는데, 이 국부론에서 출발하는 이 경제학 족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자본주의 시장은 시장 시스템이죠. 이 시장 시스템을 자유에 맡겨라. 즉, 인간의 정부가 손대지 마라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책이 바로 국부론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이고, 이 주류 경제학의 족보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고, 이 국부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자유 방임에 맡겨둬라, 이겁니다. 그걸 꼭 외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주류 경제학 중에서 케인스 경제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케인스 경제학은 1930년대 우리 세계사를 보면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죠. 대공황 때, 어, 1930년대 대공황 때 등장한 경제학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실업이 많이 생기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하는 시대였어요.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 사람들이,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생각은 바로 앞에서 말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틀렸다는 겁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그 당시 실업과 불평등을 양산시키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즉, 어떻게? 아까는 자유방미였죠. 근데 여기서는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책인데 케인스의 그 일반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이 제도 경제학입니다. 또 비주류 경제학 중에 하나죠. 제도 경제학. 그러면 이제 이 족보도 알아야 되겠죠. 이 족보는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개 이상하게 생긴 분 있죠. 이 사람이 소스타인 베블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소스타인 베블렌이 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유한계급론이라는 놀고 먹는 계급들이죠. 이 책을 저술하면서 시작된 경제학인데, 이 소스타인 베블렌과 함께 존 커먼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제도와 기술이 경제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뭐 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도와 기술이 경제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아직까지 그죠? 내용이 좀 불분명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르겠죠? 당연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처음 배우는 거죠. 그래서 다 이해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얘기한 게 제도 경제학, 앞에서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류 경제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이고,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족보는 뭐라고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그 다음에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누굽니까? 케인스 경제학이 있다는 거죠. 일반 이론이 기초가 됐고, 제도 경제학은 바로 소스탄 베블렌과 존 커먼스로부터 시작되는데, 대표적인 저작이 유한계급론이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경제학이
나눠집니다. 즉 학파가 생긴 겁니다. 지금 앞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시켜 봅시다. 자, 경제학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나 동일한 경제를 서로 다르게 보는 학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학파가 있고 케인스 경제학파가 있고 제도 경제학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적용이 됩니까? 자, 네, 그리고 이게 좀 글이 잘못되어 있네요. 지금 수정을 할 수가 없는데 1990년이 아니고 1900년 대충 이때부터 1930년대에 출발한 시작된 경제학입니다. 이 소사인 베블렌과 존 커먼스로부터 시작됐는데 제도와 기술이 경제를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좀 핀트가 엇났죠, 그지? 앞에서는 뭐 시장에 개입하느냐, 방임해 두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되었다면은, 여기서는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진 학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제도와 기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학파가 존재하는 이제 학파의 그 구체적인 이름이 이제 나온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경제 학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학파 하니까 그냥 학파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철수, 뭐 홍길동이 누구처럼 그 이름이 딱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라? 신고전주의 경제학파, 케인스 경제학파, 제도 경제학파 이런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경제학파들이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뭘 공부하려고 했습니까? 경제학파의 족보를 정리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자, 우리 교과서에 있듯이 표 1-4의 경제학파를 구분했죠.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내용인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경제학을 분류를 했죠.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 이렇게 구분했는데 요거는 사실 그 학술적으로 엄격하게 말해서 그 과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그것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류 경제학에는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지금 21세기에서 이 사회 경제학이나 아니면 사회 전체적으로 파워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학이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인데 이 신고전주의, 즉 현재 힘 있는 경제학의 이 어, 족보가 뭐냐? 바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출발했다. 이게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힘이 없는 경제학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해서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제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이 있는데 케인스 경제학은 케인스의 1936년대에서 36년에 저술된 케인스의 일반 이론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99년 베벌리언의 유한계급론과 1934년도 커먼스의 제도경제학이라는 이 두 족보로부터 출발하는 게 제도경제학입니다. 해석하게도 이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은 바로 비주류 경제학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파워가 별로 없다. 그러나 파워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비과학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했죠.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지금 분명한 것은 주류 경제학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제학이 더 과학적이다.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파워와 시대 정신에 따라서 주류와 비주류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이 지금은 비주류이지만은 이게 한 지금부터 60년 전에는 주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책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책들이, 예, 케인스 경제학과 이게 제도 경제의 관점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 학파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강의에서 서로를 비교해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뭔가 하나를 갖다가 이걸 배우고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뭐가 더 옳은지는 여러분 스스로 이제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게 내 어떤 그 견해를 확 여러분 일방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강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정당이 있으면 이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누죠. 우리가 보수 진보 하면 괜히 편가르기도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인간 사회는 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경제 학파가 서로 다르죠. 파가 있듯이 파가 없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문들이 뭐 보수 진보 편가르기 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 편가르기 한다 이게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은 불가피하게 편가르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받아들이는 게 더 과학적이에요. 왜냐,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이미 보수와 진보가 그때부터 편가르기가 생겼고, 그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의 전부 정당으로 다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그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다른가? 보수는 이 보십시오. 이 주류 경제학,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그 어떤 족보는 국부론이었죠. 그건 나라가 어떻게 부유해지는가, 이게 주제였죠. 그러니까 성장이 있죠. 성장이 이 그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테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은 뭐냐면 그게 아니다. 성장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더 정의롭게 나누어지는 거, 분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분배와 소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경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산, 분배, 소비, 관리, 이거였죠.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은 분배를 더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노동자나 서민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경제학이 바로 비주류 경제학, 지금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이고,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그것보다도 빨리빨리 뭐 많이 만들고 성장하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걸 이제 보수 경제학이라고 하고, 비주류 경제학 두 개를 진보 경제학이라고 하고, 이러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족보로부터 경제 정책을 이렇게 수용하는, 받아내는 그런 정당이 있겠죠. 경제학파가 있듯이 정파가 있겠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래통합당이고 전자유한국당이 되겠죠. 그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미래통합당의 경제학파의 어떤 족보는 뭐냐 하면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구나. 이 사람들은 성장을 가장 중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좀 더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좀 더 부자들 뿐만 아니라 같이 잘 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분배가 중요하겠죠. 이 사람들의 경제학이 있겠죠. 뭡니까?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가장 정확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자, 끝을 내야 되겠지만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미래통합당은, 자,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예컨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은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 성악설에 입각하고 있죠. 그다음 인간은 뭐든 틈만 나면 놀라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본성론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있고 그와 함께 경제 정책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까는 인간은 놀기만 하고 악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은 반드시 악한 것만 아니고 선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 인간은 놀기도 좋아하지만 일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답으로부터 경제정책을 끄집어내고 그와 함께 경제정책을 지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정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인문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이제 에센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